오늘은 자동화 대 증강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화가 왜 필요할까요? 많은 과학기술자들은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지루한 것, 위험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동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답변에 논쟁하기는 어려워요. 맞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많은 것들이 다른 이유들로 자동화된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죠. 이것은 복잡한 과제를 단순화하는 것, 그리고 노동력을 줄이는 것, 또 때로는 그냥 즐기기 위한 것, 혹은 단지 그것 때문에 단지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도 그냥 자동화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자동화라고 하더라도 늘 뭔가 대가가 있어요. 한 가지 일련의 과제들을 떠맡는 과정에서 예외 없이 새로운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동화는 종종 만족스럽게 과제를 수행하지만 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를 증가시킵니다. 어떤 자동화는 숙련된 노동자의 필요를 관리인의 필요로 바꿀 뿐이에요. 일반적으로 특정 과제가 자동화될 때는 언제나 그 영향이 한 과제 이상으로 멀리까지 미치죠. 오히려 자동화의 적용은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것은 일이 수행되는 방식을 바꾸고 직무들을 재구성하고 필요한 과제들을 일부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환시키고 많은 경우 어떤 기능의 필요를 제거하고 다른 것의 필요를 추가시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동화는 축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특히 자신의 일이 자동화로 인해서 변경지거나 없어지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죠. 간단한 과제의 자동화조차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끓이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물을 끓이고 자동으로 커피콩을 갈아서 커피를 추출하고 찌꺼기를 버리고 커피를 끓이는 자동기계를 사용하는데 그 결과 제가 아침마다 커피를 끓이는 약간 단조로운 일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더 성가신 일을 하는 쪽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물과 커피콩 보관함이 채워져야 되고 기계의 내부 부품들은 주기적으로 분해돼야 되고 청소돼야 되고 물이 닿는 모든 부분에서 커피 찌꺼기와 칼슘 침전물을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칼슘 침전물을 용해하기 위해서 사용한 세척액의 잔류물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기계를 다시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제로 그리 힘들지 않은 특정 과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왜 이 모든 노력을 들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 그 답은 자동화가 나로 하여금 내 주의에 대한 요구를 시간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시간, 그러니까 내가 막 깨어서 아직 졸릴 때, 서둘러야 할 때, 이럴 때 해야 할 약간의 일을 내 편의대로 일정을 세울 수 있는 나중에 해야 할 상당량의 일과 교환하는 거죠. 자동화가 증가되는 경향성은 현재 자동화되고 있는 과제, 그리고 활동의 수로 보거나 그 과제들을 떠맡는 기계들의 지능과 자율성으로 볼 때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동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더욱이 자동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결함들과 문제들을 주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막대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루한 것, 위험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을 진정으로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콜로라도 볼더에서 늦은 저녁, 마이크 모저는 거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그는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켠 다음에 일어서서 침실로 갔습니다. 집은 그의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그가 자러 간다고 판단하고는 거실 조명을 끄고 침실 입구, 주침실과 주욕실의 조명을 또 켜고 난방도 껐습니다. 실제로 모저의 행동 패턴을 계속 감시하고 그에게 예상되는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명, 난방, 그리고 집의 여러 측면들을 조정하는 것은 그 집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신경원들, 즉 인간 두뇌 패턴 인식과 학습 능력을 흉내내기 위해서 디자인된 신경망, 이런 뉴럴 네트워크라 불리는 것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이것은 모저의 활동 패턴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행동을 적절하게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신경 많은 강력한 패턴 인식자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을 포함해서 그의 활동 순서를 조사하기 때문에 그가 할 일과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저가 일하러 집을 떠날 때 이것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난방과 온수 히터를 끄지만 그 회로가 이 모저의 귀가를 예상할 때는 안락한 집이 되도록 그것들을 다시 켜요. 그리고 잠잘 때는 적정한 수면을 위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끄거나 키거나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모저가 사는 집은 똑똑한가요? 지능적인가요? 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설계자인 마이크 모저는 이 모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집을 똑똑하다, 지능적이다라고 부르기보다는 모저는 이 집을 적응적이다, 어댑티브하다라고 부릅니다. 지능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나면은 모저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건데요. 그의 집은 75개 이상의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각 방의 온도, 주위의 조명, 소리 크기, 문과 창문의 위치, 바깥의 날씨, 햇빛의 양, 그리고 거주자의 어떤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작동기는 난방과 온수의 가열, 그리고 조명 및 환기를 제어하죠. 이 시스템에서 배선의 길이는 약 5마일, 약 8km 이상이에요. 신경망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학습할 수가 있어서 그 집은 모저가 선호하는 대로 그의 행동에 끊임없이 적응합니다. 만일 이 집이 적절하지 않은 설정을 선택하면은 모저가 그 설정을 수정하고 그러면 집은 그의 행동을 바꾸게 되죠. 한 저널리스트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모저는 자신이 들어가면 낮은 강도로 켜지는 침실 등을 보여주었다. 이 시스템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그것이 겨우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조명이나 난방을 선택하는데 나는 그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불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벽에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것은 그 시스템이 조명을 더 밝히도록 했으며 다음에 그가 방에 들어갈 때 더 밝은 강도가 선택되게끔 자신을 벌하도록 했다. 이렇게요. 이 집은 주인이 집을 훈련시키는 만큼이나 주인을 훈련시켰습니다. 대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 모저는 이따금 그가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곤 했어요. 그의 집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난방과 온수를 의무적으로 켜서 그의 도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모저는 자신의 집을 바로 호출해서 내가 늦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어떤 잘못된 하드웨어를 발견하고 고치려고 시도한 결과 그는 누군가가 침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꾸물거렸을 때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됐어요. 하드웨어 문제가 해결되고 한참이 지나서 우리는 방송 메시지를 시스템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거주자들에게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유용한 피드백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저가 말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은 거주자들에게 그들이 욕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약간 진짜 잔소리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능적인 집일까요? 통제 시스템 지능의 한계에 대해서 모저 자신이 한 언급이 더 있습니다. 적응적인 집 어댑티브 하우스 프로젝트는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들에 관해 많은 별난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는데 대부분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종 언급되는 한 아이디어는 스테레오, TV, 라디오 등 집의 오락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비디오와 오디오의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거주자의 선호사항이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며 기계 시각, 머신 비전을 사용하더라도 마음 상태와 상관되는 것을 환경으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시스템이 종종 잘못 예측하고 거주자를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괴롭히기 쉽다는 것이죠. 이런 괴롭힘은 거주자들이 오디오 혹은 비디오 오락거리를 찾을 때 보통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찾는다는 사실에서 더 확대됩니다. 이런 의도는 집에 있는 온도 조절과 같은 것과 대비가 되는데
거주자들은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온도를 의식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만일 거주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간단히 버튼을 눌러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할 때 스테레오를 크게 울리는 것과 같은 오류들은 거의 제거가 된다. 이득 손실의 교환, 즉 트레이드 오프는 수동 제어에 달려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집이 그 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시스템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을 읽는데, 혹은 과학자들이 좋아하는 말로 사람의 의도를 추측하는데 그것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통 기반의 결여, 그 이상의 것인데, 이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산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지식과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공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여전히 어렵죠. 이론상 불가사의한 영국 집사는 그 주인의 요구와 소망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저의 지식은 둘 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출처 중에 하나인 소설과 TV에서 나온 것이지만요. 그러니까 약간 가상적이고 공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상적인 공상적인 이야기에서조차 이 영국 집사의 성공적인 주인 예측의 상당 부분은 주인의 삶이 사회적 사건들과 보조를 맞춰서 잘 통제되어 있고, 또 이 주인의 일정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자동 시스템은 물론 옳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실패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누락, 미스, 혹은 오경보, 펄스 알람이죠. 누락은 시스템이 어떤 상황을 탐지하지 못해서 희망하는 작동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요. 오경보는 하지 않아야 할 때 시스템이 작동한 것을 말해요. 화재 탐지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죠. 누락은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신호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경보는 아무 일이 없는데 신호하는 것입니다. 이 두 형태의 오류는 서로 다른 대가를 치러요. 화재 탐지 실패는 참혹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 틀린 탐지 역시도 문제를 낳습니다. 화재 탐지기가 실행한 유일한 작동이 경보를 울리는 것이라면 오경보는 주로 귀찮은 일이 될 뿐이지만 그 역시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죠. 하지만 오경보가 살수 시스템을 켜고 소방서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이 경우에 물이 중요한 것들에 손상을 입힌다면 그 대가는 막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화재 상황에 대한 누락이나 오경보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똑똑한 집이 거주자의 의도를 잘못 읽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누락과 오경보의 대가는 작아요. 집이 거주자가 음악 듣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음악 시스템을 갑자기 켠다고 해도 좀 귀찮긴 하겠지만 위험하진 않습니다. 또 거주자가 휴가로 집을 떠나 있는데 시스템이 매일 아침 난방기를 부지런히 켠다 한들 심각한 결과는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에 운전자가 전방에 있는 차에 너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속도를 늦추는 차에 대해서 신뢰를 둔다면은 누락은 곧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생각해서 차가 방향을 바꾸거나 혹은 전방에 무엇인가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 차가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에 만일 인접한 차가 그 행동에 놀라서 충분히 반응하지 못한다면 오경보 역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경보가 위험하든 단순히 귀찮은 것이든 간에 이것은 그리고 신뢰를 감소시키는 건 분명하죠. 몇 번의 오경보가 반복되었다면 경보 시스템은 사람에 의해서 무시될 겁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다음에 진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경보를 단지 또 다른 오경보 이렇게 무시하기 쉽겠죠. 신뢰는 시간에 걸쳐서 발달하고 지속적인 믿음직한 상호작용과 더불어서 경험에 기초하는 것인데요. 모저의 집 시스템은 그 주인에게는 알맞게 작동했어요. 모저 자신이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이므로 문제들에 대해서 더 관용적이기 때문이죠.
그가 신경망의 연구자이며 전문가이므로 그의 집은 연구소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놀라운 실험이고 매우 재밌을 거야. 하지만 저는 거기서 살고 싶어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들을 자동적으로 하려는 완전히 자동화된 집과는 대조되게 영국 케임브리지의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있는 연구진은 인간 지능을 증강시키는 장치들을 가진 집을 디자인했습니다. 집의 거주자들, 예를 들어 2명의 일하는 성인과 2명의 10대가 있는 한 가정의 활동들을 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죠. 이것은 정말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러 일정을 다루는 데서 과학기술자의 전통적인 접근은 지능적인 달력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모든 집 구성원의 일정들을 조화롭게 하고 언제 식사를 해야 할지 그리고 누가 다른 식구를 태워주고 데려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서 당신과 끊임없이 의사소통하고 언제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 있어야 할지 언제 다른 식구를 데려와야 할지 집에 오는 길에 언제 시장에 들러야 할지 등과 같은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당신의 집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알기도 전에 당신의 집은 그 영역을 확장해서 당신에게 흥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사나 TV쇼를 추천할 겁니다. 이것이 당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방식인가요? 많은 연구자들은 명백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 도처에 있는 대학, 산업체 연구소의 연구시설들에서 똑똑한 집의 개발자들 대부분에 의해 추구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전적으로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현대적이고 그리고 매우 비인간적이죠. 케임브리지의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있는 연구팀은 기술이 아닌 사람이 집을 똑똑하게 만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한 해결책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각자의 해결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민족지적 연구라고 알려진 것을 수행하면서 거주자들을 관찰하고 실제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표는 일어나는 어떤 일을 방해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비간섭적인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의 통상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단순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일단의 과학자들이 녹음기, 카메라, 그리고 비디오 녹화기들을 가지고 당신의 집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들이 거의 비간섭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전형적으로 가족들은 숙련된 연구자들에 적응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일, 가족 간의 말다툼이나 싸움도 포함해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엔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응용 민족지, 어플라이드 에스노그라피 혹은 신속 민족지, 래피드 에스노그라피는 이국적 장소에서 수년을 보내면서 특정 집단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인류학자들의 민족지적 작업, 즉 그냥 오리지널한 에스노그라피 작업과는 다릅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응용과학자, 공학자 및 디자이너들이 현대의 가정의 문화를 연구할 때의 목적은 우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지점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목적하에 디자이너들은 간단한 해결책으로 주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큰 현상 혹은 좌절과 곤란의 주요한 요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가족 구성원들은 광범한 종류의 수단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죠. 그들은 메시지와 메모를 쓰고 이것들이 눈에 잘 띌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곳에든지 남겨둡니다. 즉 의자, 책상 혹은 컴퓨터 자판 위에 놓아두거나 모니터에 붙여두거나 계단, 침대 혹은 문 위에 올려두죠. 부엌이 여러 가족들에게는 중심적인 집합소가 되어 왔기 때문에 메모를 알리는 가장 흔한 장소들 중 하나는 냉장고입니다. 대부분의 냉장고는 철제여서 자석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석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오늘날 가정에서 자석의 주요 용도가 노트와 고지서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 및 사진들을
냉장고의 문이나 옆면에 고정하는 것임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때문에 냉장고의 자석, 클립, 노트판, 사진틀과 펜틀 등의 모든 것을 냉장고 문이나 옆면에 고정하도록 하는 작은 산업 분야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값비싼 냉장고는 종종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나무 패널로 문이 덮여 있어서 이러한 행동 유도성을 떨어뜨려요. 자석이 들러붙지 않기 때문이죠. 포스트잇 메모는 여전히 쓰이지만은 이런 가재 도구들의 미적으로 보이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근데 다행히도 기업가들은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게시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런 게시판은 부엌에 더 점잖게 걸릴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중 일부는 철제 표면이 있어서 자석 수납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옆면을 게시판으로 사용하는 것의 지나친 인기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냉장고 옆면에 있는 너무 많은 고지서들, 사진들, 또 오려낸 신문기사들로 인해서 언제 새 것이 추가되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게다가 냉장고가 메모 발송자나 메모에 의도된 수신자에게 가장 적절한 장소인 것은 또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자들은 비망 자석, 리마인딩 매그네틱 세트를 포함하는 일련의 증강된 노트 장치들을 개발했습니다. 어그먼티드한 노트들이죠. 한 종류의 자석은 옮겨진 후 일정 시간 동안 부드럽게 빛을 내서 그 아래에 있는 메모에 사람이 주의를 끌도록 해요. 다른 종류의 자석들에는 요일 이름이 붙어 있어서 특정한 요일에 각각 빛을 내서 방해하지 않으면서 주의를 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쓰레기 버리기 자석을 화요일 자석과 함께 냉장고에 붙여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그것만 주의를 끌 테니까 괜찮은 거죠. 냉장고라는 고정된 장소는 이동통신 및 인터넷 기술로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즉, 냉장고에 가야만 뭔가 기억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문제는 IT 기술을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었어요. MS의 같은 연구팀은 집에 어느 곳에나 둘 수 있는 메모판을 고안했습니다. 이 메모판은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되고 스마트 패드 같은 역할을 하지만 훨씬 가벼워요. 이것은 이메일이나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메시지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판은 특정 가족 혹은 모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메시지들은 화면에 전자펜, 스타일러스로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예를 들면 회의가 늦어지니까 먼저 식사해 이런 걸 보내거나 해서 게시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산 없이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공경에 처한 가족이 누군가 집에 있다면 우산 가지고 나와줘 라는 메시지를 게시판에 띄울 수도 있죠. 이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구들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런 지원 장치를 언제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다른 실험적인 똑똑한 집은 여러 종류의 관련된 접근을 보여주었는데요. 전화벨이 울릴 때 당신이 한창 빵 구울 준비를 하는 중인 경우를 한번 상상해보죠. 그때 전화가 와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어디서 손을 놓았는지, 내가 빵을 구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했었는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릇에 밀가루 부은 것은 기억하지만은 예를 들면 몇 컵을 부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몇 컵이나 부었더라, 이걸 잘 모르겠는 거죠. 조지아 공학연구소에 깨어있는 집 어웨어 홈에서 요리사 콜라주는 비만기, 리마인더, 기억을 일깨우는 장치로 작동을 합니다. 찬장 바닥에 있는 TV 카메라는 조리 행동을 찍고 실행한 단계들을 보여주죠. 만일 당신이 요리 도중에 방해를 받았다면 그 화면은 마지막으로 수행한 행동의 이미지들을 보여주어서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쉽게 기억해내도록 할 거예요. 이러한 철학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작업 배후에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증강적인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런 증강적인 기술은 자발적이고 친절하고 아주 협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든지 아니면 무시할 수 있어야 해요. 케임브리지와 조지아 공학연구소 프로젝트들의 장치들, 즉 MS에서 한 이 장치들과 마크 모저의 집과 같은 전통적인 똑똑한 집 프로젝트의 장치들 간의 중요한 차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임브리지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누가 방에 있는지를 감지해서 그에 따라 화면을 바꾸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일지와 달력을 읽고 스스로 어떤 사건을 상기시켜 줘야 하는지, 다음 약속을 위해 언제 집을 떠나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은 똑똑한 집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열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틀랜타 조지아 공학연구소 연구자들은 조리법을 읽고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미리 지시하거나 가르쳐주는 인공지능 지원 장치를 만들거나 혹은 아마 케이크를 저절로 만드는 자동 장치까지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에 두 연구진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부드럽게 들어맞는 시스템을 고안했어요. 두 시스템들은 강력하고 첨단 기술에 의존하지만 각 집단을 이끄는 철학은 증강, 어그멘테이션이지 자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집의 예들은 똑똑한 것에 대한 연구가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방향을 보여주죠. 하나는 지능적인 자율성, 사람의 의도를 추측하려고 하는 시스템 쪽이에요. 다른 하나는 지능적인 증강으로서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지만 그것들이 언제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사람이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방향의 시스템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증강적인 도구는 최종 결정을 사람에게 남겨놓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결정을 취하거나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건 무시하면 됩니다. 게다가 그것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여러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는 기술의 혼합을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죠. 자동적인, 자율적인 장치들은 일이 지루하거나 위험하거나 혹은 더러울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인 도구들은 그것이 없으면 그 과제가 달성될 수 없을 때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심각한 지진, 화재 혹은 폭발 후에 건물 잔해 속으로 들어가서 탐색하고 구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임무를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사람이 그 과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그 밖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특히 그 누군가가 기계라면 종종 이것은 멋질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과제는 간단하지만 자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동화는 항상 지면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실제 사람을 근데 필요로 해요 라고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은 말하고 있는데, 이는 콜로라도 덴버 공항에서 수화물 처리 자동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한 비평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분류 경로에 있는 상당량의 수화물들을 뭉개거나 잘못 놓을 수 있는 이런 형편없는 실력 때문에 아주 곧바로 유명하게 되었죠. 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어요. 10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수천만 달러의 지출을 하고 나서야 공항은 이 시스템을 포기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많은 걸 낭비한 뒤였죠. 또 피해볼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 뒤였어요. 덴버 공항은 지면상으로는 분명해 보여도 그 일을 떠맡을 기술이 나오기도 전에 만들어진 자동화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수화물은 여러 종류의 모양으로 들어와요. 그것은 분명 수화물 시스템의 운반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다음에 많은 다른 연결 비행편이나 수화물 배달 시스템과 뒤섞이게 됩니다. 목적지는 수화물표에 바코드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 꼬리표들은 휘어져 있거나 접혀 있거나 잘려나갔거나 종종 손잡이, 끈 혹은 다른 집 밑에 가려져 있어요. 이 과제는 요즘의 시스템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불규칙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같은 공항에서 터미널 간의 승객을 나르는 공항의 셔틀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점을
그리고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차이점은 환경과 과제에 있지 기계의 지능에 있지 않아요. 수화물의 경우 모든 것이 독특합니다. 하지만 공항 셔틀의 경우에는 그 경로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미리 정해져 있고,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리고 어떠한 조종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선로를 따라 움직이면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은 언제 출발하고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지 이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사람이 문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센서만으로도 충분하죠. 이렇게 조건이 안정적이고 과제가 잘 이해가 될 때 어떤 기계적인 민첩성도 요구되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때 자동화는 정말로 일을 떠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는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이렇게 잘 작동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주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사회심리학자인 슈샨나 주보품은 공장 작업장에서 자동화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자동 장비는 노동자들의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꿨죠. 한편으로 그것은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데서 조장원들을 배제시켰어요. 전에는 그들이 기계를 느끼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그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자신의 지각을 통해서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기 조절 장치가 되어 있고 소리가 무뎌진 제어실에 배치되어 있어서 다이얼, 미터기, 그리고 계기 시설이 제공하는 다른 표시기들을 통해서 상태를 상상하려고 하죠. 이런 변화는 처리를 빠르게 하고 균일성을 높이지만 더불어서 노동자들을 작업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공장이 문제를 예상하고 수정하는 데 겪어온 경험의 세월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편 컴퓨터화된 제어 장비의 사용은 노동자들에게 힘을 부여했죠. 전에는 그들에게 공장의 작동과 그 활동들이 회사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만 주어졌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공장의 전 상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활동에 기여하는 더 큰 맥락을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작업장의 조작에 관한 지식을 자동화로부터 얻은 정보들과 결합시켜서 자신들의 말로 중간 혹은 상위 수준의 관리와 상호작용할 수 있죠. 주보프는 자동화에 의해 가능해진 정보에 대한 접근의 증가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인포메이트, 정보화하다입니다. 노동자들은 정보화되었어요. 적어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능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동화 지능을 쓰는 기계들을 도입함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문제점과 실패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사람의 작동 방식과 기계의 작동 방식 간에 엄청난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반응 시스템은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간 기계 상호작용의 근본적인 제한점들, 특히 공통 기반의 결여에 부딪힐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자율적이고 지능적인 장치들은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실패 정도는 여전히 인간 목숨이 달린 위험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지능적인 장치들이 사람에게는 단지 너무 지루한 상황에서 하부 구조를 유지하고 조작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조건들을 점검하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과제들을 떠맡았습니다. 증강 기술은 그 가치를 보여주었어요. 많은 인터넷 쇼핑몰의 추천 시스템은 그럴듯한 제안들을 제시하거나 자유 선택을 따르는 것이어서 혼란스럽지 않죠. 가끔 일어나는 성공만으로도 이것의 작동은 만족할 만합니다. 마찬가지로 똑똑한 집에서 이제 시험 중인 증강 기술은 일상적인 문제들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하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그 자발적이고 증강적인 지위로 인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 되었어요. 디자인의 미래는 분명 우리를 위해 차를 운전하고 우리의 식사를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감시하고 우리의 방바닥을 닦고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언제 운동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똑똑한 장치들의 개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 사이에는 광대한 차이점들이 있죠.
그 과제가 잘 구체화될 수 있다면, 환경 조건들이 상당히 잘 제어될 수 있다면, 그리고 기계와 사람이 그들의 상호작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시스템은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은 우리 활동을 지원하고, 우리 기술을 보완하고, 우리의 즐거움과 편리, 그리고 성취를 더해주되, 스트레스는 더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에 지능적인 장치를 추가하는 것이죠. 감성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자동화가 아니라, 또 자율화가 아니라, 이처럼 인간의 지능을 증진시키는 증강,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